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 62선 논리 정리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강의는 이제 3개년 최신 판례 외에 헌법재판소의 중요 리딩 케이스 중에서 좀 다소 쟁점이 많은 판례들에 대해서 제가 판시 사항이란 판결 요지만 보지 않고 본문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을 추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례를 찝은 게 아니에요. 찍는 거는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판례들 중에서 좀 중요 법리들을 좀 본안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게 좀 대표적으로 고민되었던 판례가 유니온샵 협정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니온샵 협정 사건이 나오면 답안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못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고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유니온샵 협정 사건은 못 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리딩 케이스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많이 나오는 거나 쟁점이 복잡한 것들, 어떤 기본권이 제한이 되지 않고 어떤 기본권은 제한이 되고 어떤 거는 침해되지 않고 침해되고 이런 법리가 복잡한 판례들을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5시간 동안 62개의 판례들을 보면서 좀 논리를 한번 파악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는 사실 알만한 판례들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판례는 좀 어쨌든 리딩 케이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 문제를 풀거나 헌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기르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강의여서 다 아는 내용이라면 유의물 자체를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최종적으로 내가 헌법의 논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쓰고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에 한 12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최종적으로 87개 판례를 꼽았다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와중에 62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100%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찍는 건 아니지만 62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A급 판례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자기 책임의 원리입니다. 거기 제목 보시면은요. 회계 책임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선법 규정에 회계 책임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가 당선이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자기 책임의 원리겠죠. 자기 책임의 원리고 공무단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2번, 4번의 공무단위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회계 책임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았다고 나를 당선 무효시키는 것은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고 자기 책임 원리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 진술 기회 이런 것들도 주지 않아서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고 마지막으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최소한은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공무단위권이고요. 연좌제 금지나 적법절차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 그 쟁점 제시형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있는데 이 1, 2, 3, 4번을 다 물어보려면 쟁점 제시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좌제 금지 위반되고 자기 책임 원칙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 반하고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고민하실 것은 일단 연좌제 금지는 13조 3항을 써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좌제 금지에서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원칙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절차 원칙과 공무단위권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적 적법을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적법절차 원칙이 절차적 적법과 실체적 적법이 있는데 실체적 적법은 거의 과잉금지 원칙이랑 판단 기준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판단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적인 내용, 이 후보자에게 충분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안에서 1번 헌법 13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13조 3항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이유로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강화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일체의 불이익이죠. 일체의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일체의 불이익 금지.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회계 책임자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3조 사망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13조 사망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책임의 원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작년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작년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김영란법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언론인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그 당시에도 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언론인이 연좌제 금지랑 자기 책임 원리 둘 다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은 친족이긴 하잖아요. 친족이긴 했는데 우리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연좌제 금지와 자기 책임 원리를 둘 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쟁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연좌제 금지랑 자기 책임 원리가 항상 엮여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쟁점에서 웬만하면 둘 다를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케이스 문제라면은 사실 연좌제 금지라는 쟁점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1번에는 반드시 배점이 있습니다. 케이스 문제는 되든 안 되든 문제가 되는 거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록형이라면 연좌제 금지 쓸 수 없지만 사례형에서는 여기서는 연좌제 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한두 줄 정도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중요한 쟁점이에요. 물론 2번이 더 중요한 쟁점이지만, 자, 어쨌든 연좌제 금지 아니고 2번 자기 책임의 원칙이 왜 되는지 여부인데, 자기 책임의 원칙은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결정과 책임입니다. 결정과 책임. 결정, 책임. 내가 결정했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의 범위는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자기 책임의 원리는 어디로부터 도출됩니까? 여기 제가 일반론은 좀 다 빼놨어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거죠. 그리고 13조 사망 연좌제 금지는 그 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좁은 연좌제 금지를 먼저 판단하고 연좌제는 아니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원리로 넘어가는 거죠. 자, 2번 이 사건 법률정에 대한 판단.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을 짓는 것이므로 지휘 감독할 책임, 공정한 경쟁, 지휘 감독 책임. 결국에 회계 책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선 무효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결국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한 책임. 왜? 너가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기 책임 원리의 쟁점에서는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려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이것이 결국 이 자기의 책임으로 비난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국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형태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이고, 자 3번 적법절차 원칙이 배되는지 여부. 적법절차 원칙은 1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후보자 책임의 법적 구조의 특징, 회계 책임자에게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별도 절차의 체부에 따른 장단점이 나누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해서 변명 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3번 적법 절차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실체적 적법 절차 원칙인지 절차적 적법 절차 원칙을 따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절차적 적법을 따지는 거면은 이건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증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관련 규정.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지금 이 사람이 변명의 기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규정에서 이런 거 있고 어떤 규정에서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 청구권도 결국에는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 규정에서 절차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적법 절차 원칙도 좀 절차적인 내용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해석해서 조문을 특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여기서 이제 목적은 정당하겠죠. 그렇죠. 이런 선거의 공정성 이런 목적일 거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당선 무효하는 거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음 회계 책임자와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 공동체라고 보아 회계 책임자의 행위를 곧 후보자의 행위로 의지함으로써 선거 부정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도 잘 측정하시고 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명 공동체인 회계 책임자의 잘못을 이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거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 판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 기본권, 네 가지 원칙과 기본권들 잘 특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슷한 판례 뭐 있습니까? 회계 책임자 말고 배우자도 배우자의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후보자 당선 무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합헌이겠죠. 회계 책임자도 당연히 합헌인데 배우자도 합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부분은 연좌제 금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도 결국에는 후보자랑 운명 공동체니까 배우자의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법리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13조 3항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거의 뭐 동일시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연좌제 금지 원칙 내지 자기 책임에 원래 위반되는지 여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판단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자, 1번 판례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소구입법 금지 원칙 쟁점입니다. 쟁점은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사건. 자, 1번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 6호 내지 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 반민족 행위로 보는 정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명확성 원칙이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둘째 줄에 독립운동의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반민규명법상 이런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한 자 부분은 명확하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도 일제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의미를 넉넉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자, 2번도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요. 자, 읽어보시면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게 되면 결국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죠.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취득한 재산이면은 친일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읽어봅니다. 이 조항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그 후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전환하니까 재판 청구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도 또 적법 절차 원칙이 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청구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은 아니죠.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 쓸 필요 없는 쟁점입니다. 다 약간 좀 방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보시면 오랜 시간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의 해방 이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친일 재산 여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반면에 일반적으로 재산 취득자 측은 취득 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례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추정 조항은 어떤 내용이랑 재판 청구권 내용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3번이죠. 3번. 친일 재산을 그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 귀속법.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원칙과 기본권들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소구입법 금지 원칙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권은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재산권 문제가 되겠죠. 재산권. 그러니까 내 재산을 박탈하는 거니까 재산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도 주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 지금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있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좌제 금지도 주장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그 정도 원칙들 이란 기본권들 떠올라야 됩니다. 소구입법 금지 원칙, 재산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자, 먼저 이게 소구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 소구입법과 부진정 소구입법을 설명한 다음에 이 사안이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면 진정이고 과거에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은 부진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미 나의 재산이 된 것을 박탈하는 거면은 뺏어가는 거면은 진정 소구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이미 나의 재산이 된 것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 이 사건 귀속 조항이 소구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서는 소구입법, 진정소구입법과 부진소구입법을 구분한 다음에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귀속 조항은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런데 진정소구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신예공손의 경우에 허용이 될 수 있다. 실내이익이 적거나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공익이 크거나 손해가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구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는데, 자, 넘어갈까요?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 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선언한 헌법 전문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은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의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기 때문에 진정소구입법에 해당은 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소구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조 2항입니다. 13조 2항은 우리 헌법에서 특히 재산권과 참정권에 있어서 소구입법 금지를 주의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서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도 얘가 13조 2항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진정소구입법을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긴 한데요. 첫 번째 일단은 원칙으로 진정소유법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은 지금 헌바 사건입니다. 헌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헌마 사건이었다면은 제한되는 기본권을 재산권으로 먼저 특정한 다음에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기준으로서 소구입법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 헌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 따로 판단하고 재산권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논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논리는 다르지 않아요. 자, 4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목적은 뭐겠습니까?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거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럼 침해 최소성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인데,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위 조항은 반민규명법이 정한 여러 유형의 친일 반민족 행위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4가지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자 측은 내가 친일 행위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뒤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덜 침해적인 수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 초래성에 반하지 않고, 밑에서 둘째 줄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 이제 이런 공익을 고려했을 때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평등 원칙이죠. 비교 집단은 누구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절대적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케이스에서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헌법 11조 쓰시면서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절대적 차별 금지 사유가 아니고 예시 사유다라는 것도 논증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금지는 헌법 11조 1항 후문에서 예시된 것인데 밑에 줄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절대적 차별 금지 사유가 아니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도 안 초래하고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완화된 심사하겠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평등권 심사 기준을 판단하실 때 사회적 신분이 절대적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반가로 2번도 중요한 건데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귀속 조항이 처분적 법률이다. 친일재산, 특정한 친일재산에만 적용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선택형에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좌제 금지. 연좌제 금지라는 것은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환수 대상인 재산은 그 후손들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인 그 조상이 선조가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중간에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 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 금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친일재산 귀속법은 소구입법 금지원칙,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 세 번째 평등원칙도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좌제 금지 네 가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에서는 기본권이랑 쟁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판례 공무원 연금법.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봐도 다 봐야 되겠네. 자, 사건의 교우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미 모의시험 사례형으로 나온 적이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택형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판례이고. 자,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집행유예니까 당연퇴직하는 거 위헌 아니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리걸마인드로 풀어보는 거예요. 집행유예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위헌은 아닐 겁니다. 청구인은 퇴직 이후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 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아 오다가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목만 보고 넘어올게요. 이번 제목에서 둘째 줄에 재직 중 사유로 아까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중의 사유이기만 하면은 고의가실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퇴직급여를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건 개요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입법 개선 시한이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거기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 국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감액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죠.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액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기록형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모의시험 기록형에서 전액 지급하면서 그 모의시험 기록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너 지금 이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이거 개선 입법 때문에는 너 다시 토해내야 돼라는 규정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록형에서는. 자, 한편 그래도 물론 위헌이겠지만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꺾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 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통째로. 그러니까 원래는 재직 중 사유면은 무조건 감액하다가 이렇게 감액 제한 사유를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칙 1조에서 2009년 1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보면은 2008년 12월 31일에 입법 개선이 안 돼서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해 연초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진정소구입법입니다. 진정소구입법. 이미 받아간 것을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분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다툴 수 있을 거고 그 뒷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액조항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취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거면은 기준을 나누셔가지고 이 이전 건은 소급입법의 문제, 이전 건은 그냥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한테 퇴직연금을 다시 감액해서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내용을 토해내라는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처에 정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 본문 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기존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헌법재판소는 취재 반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4번 이 사건 감액 조항의 위헌 여부, 감액 조항의 위헌 여부.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액 조항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소급입법 문제가 아니라 감액 조항 그 자체.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이잖아요. 연금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연금수급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원 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에서는 보통 이렇게 공무원 연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성격이 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잉금 지원칙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보호금 지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판례 중에서는 이렇게 공무원 연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성격을 좀 더 강조해서 봐서 그냥 하나의 과잉금 지원칙으로 두 가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과잉금 지원칙 위반 여부는 목적은 공무원 범죄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예외 사유를 두었죠. 그래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 초로성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감액조항 그 자체는 합헌입니다. 감액조항 그 자체는 합헌입니다.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이죠.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이 사건 감액 조항을 1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 조항.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을 제한하죠. 이 사건은 지금 헌바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제한되는 기본권을 먼저 특정하고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재산권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진정소급입법이고 2번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신예 공손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번에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퇴직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 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시키는 예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에 반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감액 조항과 그다음에 소급하는 조항을 구분하셔가지고 문제에서도 부칙 조항만 다툴 수도 있고 감액 조항만 다툴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혹은 감액 조항 및 부칙 조항을 둘 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물어보는데 소급입법만 써버리면은 점수가 반타작 나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4번은 뭐 쉬운 판례입니다. 그렇죠?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 폐지 사건인데 자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세무사 자격의 자동 부여제도 폐지 그 자체는 합헌이에요. 가번 국세에 관련 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개정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의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 자체는 합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의 한번 보실까요? 청구인들은 국세청 등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옛날 세무사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개정 세무사법이 둘째 줄에 이런 조항을 삭제했고 셋째 줄에 현재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국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퇴직 안 했더라도 10년, 5년 채운 사람은 세무사 자격 주는데 아직 못 채운 사람은 그러니까 4년, 9년 이렇게 채운 사람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된 사람, 9년 된 사람 이런 공무원들이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해 가번처럼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그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셋째 줄에 보시면 따라서 자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재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전문 자격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누구한테만 지금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미 10년, 5년 채운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9년 이렇게 채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줘?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소급법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연도가 채워지기는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쟁점은 신뢰보호 원칙, 즉 부진정소급법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영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신뢰의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누구는 적용해주고 누구는 적용 안 해주는 거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그래서 이 판례를 넣은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과잉금지 원칙과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쟁점을 구분해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어려운 판례는 아니니까. 5번 기본권 보호 의무. 올해 8월 모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기본권 보호 의무의 리딩 케이스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넣었습니다. 사건의 경우 보시면 엄청 줄여놨습니다. 점점 많이 해놔서 굉장히 수줍어 보이는 사건의 개요인데, 자, 2006년 3월 6일 당시 농림부 장관은 가축전염 예방법 규정에 근거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의 고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광우병 쇠고기죠. 개정 전의 고시는 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내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넷째줄에 보시면 그 이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터지면서 수입 중단되었다가 이후에 2007년 5월에 이제 개정되는 고시가 조금 더 넓게 이 광우병 쇠고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첫 번째, 기본권 침해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양가로 1번의 이야기는 기본권 보호 의무 규정이고요. 2번에는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둘째 줄에 이런 것들이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제시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법적 관련성은 진보신당이 청구했는데 진보신당은 단체죠. 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청구인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겠죠.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고. 자,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선택형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고시는 그 수입을 하는 수입업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수범자가 아닙니다. 수입업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국산인지를 좀 잘 구별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생명 신체와 관련되는 기본권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안에 관한 판단 보시면은요, 내용은 다 빼놨지만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심사 구조와 심사 기준 넘어가시고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전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보호 조치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보호 조치를 하기는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특정 위험 물질 범위를 어떻게 하고 뭐 몇 개월 된 소고기만 수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범위 특정하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보호가 현저히 재량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헌법 6조 1항, 60조 1항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6조 1항은 조약에 관한 내용이고 60조 1항은 뭡니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혹시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사건 고시는 60조 1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권 보호 의무의 쟁점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관한 사건입니다. 넘어가실까요? 6번 판례. 6번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허용 행위 사건입니다. 촬영 허용 행위 사건. 여기서는 지금 대상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1번 가번 공권력 행사성 보시면은 촬영 협조 행위는 수사기관의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이 수사관서 내에서 피의자의 조사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인 피의자 개인보다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촬영 허용 행위는 뭐다?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촬영을 허용한 행위. 권사행위로서 대상이 된다. 자, 보충성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넘버링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봅니다. 자, 촬영 허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미 종료된 행위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이 되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각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같이 문제가 되었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 뭘로 다퉈야 되겠습니까? 고소해서 다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다. 권리보호이익, 이미 종료된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은 없지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분할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본권입니까? 10조 일반적 인격권입니다.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 자, 촬영 허용 행위의 위헌 여부에서 1번에 보시면 자, 피의자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수용자의 경우에 이런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적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피의자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즉 37조 2항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27조 4항의 취지에 따라서 피의자는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히는 경우에도 최소한 내에 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거기서는 첫 번째 줄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범죄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7번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되는 쟁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케이스에 나올 수 있는 A급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실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들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에 따라 뭐를 했다라는 겁니까?
사건의 경우 마지막 줄에 법 위반 사실 공표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투는 것은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다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쟁점들은 제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케이스에서는 꼭 검토해야 됩니다. 선택형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쟁점이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 양심을 건드리는지 검토하시고, 나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다음에 명예권을 침해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입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 그래서 지금 이게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긴 하지만 이게 주로 더 직접적인 기본권은 사실 명예권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긴 하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함께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은 아직까지 내가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문제되고, 마지막으로 마번, 법을 위반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니까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쟁점 정확하게 잘 특정합시다. 양심의 자유부터 봅시다. 양심의 자유는 셋째 줄 따라서 이하에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 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키워드 개인의 인격 형성 과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적, 윤리적 판단,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법률 해석,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양심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법이란 사실 공표명령 나오면 꼭 써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 공정거래법이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수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은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 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개인의 인격 형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양심의 영역에 보호 영역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번 내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공표하도록 하는 거니까 나의 명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은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와 과거 위법행위의 효과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수단의 적합성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예방적 형태의 공표 조치를 넘어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 위반을 단정, 피해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까지 공소 제기도 안 됐는데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반하고, 진술 거부권 문제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술의 의미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진술의 의미. 우리가 언어적 표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형사상 불이익하기만 하면은 어느 절차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내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진술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죠. 자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거부권도 침해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은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반하고 진술 거부권은 침해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제한되는 기본권 문제되는 쟁점들 잘 특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8번 낙태죄 사건. 오늘 12번까지 보겠습니다. 12번. 자, 낙태죄 사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올해 낙태죄가 위헌으로 선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건의 개요 보시면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부산에서 땡땡 조산원이라는 상호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인부로부터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인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태아를 그 모체 내에서 죽여도 낙태고 모체 밖으로 끄집어내도 낙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형법 시간. 어쨌든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지금 이 청구인은 조산사예요. 조산사기 때문에 지금 그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의사 등의 낙태와 부동의 낙태는 자기 낙태죄를 전제로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서 청구인이 조산사이지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이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이 조항이지만 이 조항의 전제가 되는 자기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따져서 자기 낙태죄가 위헌이라면 얘도 위헌일 거고 위헌이 아니라면은 얘는 또 다시 한번 또 판단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제가 되는 자기 낙태죄를 따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쟁점의 정리 1번 보시면 청구인은 자기 낙태죄 조항이 인부의 임신 초기에 낙태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인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러니까 자기 낙태죄가 위헌이니까 조산사의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가 대항범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라면 업무상 동의낙태죄도 당연히 위헌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자기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먼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인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과 어느 정도 기본권 충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 둘째 줄부터 보십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키워드입니다.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시되는 낙태죄 이론인데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그 위헌을 주장하는 논거 중에 제일 큰 게 이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는 낙태를 허용하고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때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독자적 생존 능력 유무는 낙태죄의 위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한 장 넘기시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페이지 제일 위에 모자보건법에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도 두고 있기 때문에 침해 초로성에 반하지 않는다. 법익의 균형성,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낙태죄 조항은 합헌입니다. 합헌이기 때문에 이 조산사에 대해서 동의낙태죄도 합헌입니다. 합헌인데 다만 그 다음에 판단하는 3번은 이 조산사에 대한 동의낙태죄 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균형을 잃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을 일탈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나번에 보시면 형벌의 체계 정당성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벌금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넷째 줄에 보시면 경미한 벌금형은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헌. 거기 밑에 제가 재판관 4인의 위헌 의견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9번 판례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자, 적법 요건에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고 보충성은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은 행정상 즉시 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끝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외이익이 부정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권리보호이익, 통행제지행위 이미 끝났지만 반복 가능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이 되겠죠. 심판의 이익이 인정이 되고. 자, 본안에 대한 판단.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도 안 되죠. 왜겠습니까?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은 생활 형성의 중심지, 생활 형성의 중심지가 될 만한 체류지나 거주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광장은 생활 형성의 중심지가 아니고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도 안 된다. 제한도 안 된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자, 2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또 공물 이용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구인들은 시민이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한 공물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10조는 자유권적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불과하고 청구권적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따라서 10조로부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공물 이용권이라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없다. 자, 2번이랑 3번이랑 좀 구분하셔서 유의하셔야 되는데, 일반적 행동 자유권입니다. 일반 공중에 사용해 제공된 공공용물을 제공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2번은 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이고, 3번은 공공용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2번, 3번 유의하시고, 3번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선택형으로. 이게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걸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13페이지에 여기서는 이게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가 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줄에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비로 주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쯤에 보시면은 서울광장에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해서 통제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 불법 폭력 집회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왕래가 많은 시간대는 일부 통행제를 푸는 등 이런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10번 판례입니다. 평등권.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비교하실 것은 남성만 현역 입대시키는 것, 남성만 의무복무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완화 심사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남성만 입대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완화 심사에서 합헌입니다. 자, 사건의 개요 보십시다. 청구인들은 이제 2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모 씨는 연세대 4년에 재학 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5%,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법 조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단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크게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번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갑은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어차피 떨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걔는 어차피 가산점 상관없이 불합격했다.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봤고요. 이번에서 아직까지 시험 응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래 기본권 침해다라고 했지만 장래 시점에서 이미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굳이 중요하진 않고, 자, 본안에 관한 내용 보시면은요.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등권 침해 여부잖아요. 그렇죠? 평등권 침해 여부인데 우리가 평등권 심사할 때 일단 비교 집단은 설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비교 집단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심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인지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보는 게 헌법에서 특별히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제대 군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두라는 헌법 규정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차별 취급을 해줘라,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해줘라라는 취지가 있다면은 이거는 완화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군복무로 인한 차별 금지에서 군복무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이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완화 심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 그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공자 무슨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경우에도 완화 심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39조가 이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주라는 취지로 본다면은 완화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39조 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력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을 특별한 이상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39조 2항은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력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2조 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위가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달리 혜택을 줘야 될 헌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이런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럼 이제 평등권 심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별의 대상은 이제 군의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과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없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심사 기준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 심사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은 엄격한 심사해야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32조 사항이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25조 공무단위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플러스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도 초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수침법을 따지면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제대군인에 대한 이런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칙을 통해 설정하는 입법 목적의 규정에 비해서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극심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했다. 두 번째 공무단위권도 침해하죠. 공무단위권을 판단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로서의 능력주의도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잖아요. 우리 공무단위권 직업공무원 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력 중립성, 능력주의가 있는데 특히 공무단위권을 판단할 때 있어서 가산점 제도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능력주의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에 있어서 공무단위권에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에 있어서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서 공직 취임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무단위권은 능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 셋째 줄 끝에 보시면 다만해서 뭐 헌법의 기본 원리나 특정 조항에 비추어서 능력주의의 예외가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은 능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죠. 사회국가 원리에도 해당하지 않고 우리 뭐 헌법 34조 2항이나 32조 4항이나 뭐 그런 것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국 밑에서 넷째 줄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직지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에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 평등권과 공무단위권 침해된다는 거 잘 특정하시고 중요한 거는 심사 기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사 기준. 넘어갑시다. 11번 판례.
11번.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 시험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1항 1호 중 가족 부분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공무단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뭐는 판단할 필요 없겠습니까? 행복추구권은 판단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평등권이랑 공무단위권은 좀 전에 봤던 판례처럼 가산점 제도니까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등권 심사할 때 앞에 판례처럼 헌법에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특별히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심사 기준을 정해야 될 거고요. 공무단위권을 판단할 때는 뭐도 같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주의의 원칙에서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번에 본안에 관한 판단 종전 합헌 결정의 요지 보시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 대우를 용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화된 심사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합헌이다라고 봤었는데 거기서 양가로 2번입니다. 이 사건의 기본 쟁점.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32조 6항의 국가유공자 상위공정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여기서는 밑에서 두 대줄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그리고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끊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본 판례처럼 지금 여기서 양가로 2번에서 얘기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 들어갑니다. 자, 심사 기준 보시면 심사 기준 세 번째 줄입니다. 종전 끝에 종전 결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모두 헌법 32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 심사를 했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 가족의 경우에는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화 심사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하겠다. 왜? 관련 기본권이 공무단위권이라는 중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하겠다. 그래서 차별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 유무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단위권의 차별 효과는 심각한데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 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 높은 가산점을 부여할 만할 필요성은 기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 4번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단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들의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공무단위권도 침해한다라는 것이고요. 6번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로 바뀌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산점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평등권이랑 공무단위권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산점 제도 사건에서는 평등권은 항상 엄격한 심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면 이제 우리 헌법 32조 6항에서 이 사람들을 혜택을 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화된 비례 심사를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사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관련 기본권인 공무단위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해서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18번입니다. 18페이지 12번입니다. 사형제 사건인데 사실 뭐 이거는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넘어가시고 본안에서 생명권도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양가로 4번이죠. 자, 2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생명권의 의의 및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 쟁점은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생명권이 37조 2항의 대상이 되는지
사형제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헌법 10조에 위배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이 명문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군사재판에 있어서 단심재판으로 할 때 이제 사형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 하에서.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4번,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냐. 그러니까 생명권이 제한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37조 2항의 대상이 안 되는 절대적 기본권이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 역시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설의 입장에 취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 유보 대상이 되니까 이제 비례 심사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6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번, 다번, 라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부분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뒷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판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신 것처럼 좀 중요한 기본권들과 원칙들이 많은 것들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케이스로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